안녕하세요. 최부엉부엉입니다.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통은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문제도 미리 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좀 실시간으로 문제 푸는 그런 그때 이제 막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그때 가져야 될 시각 이런 걸 이제 좀 메인으로 해서 해설 강의를 곧바로 올리고 그랬는데 9월 모의고사는 좀 가지는 의미가 더 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6월과 연계해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보고 앞으로 남은 2달하고도 좀 더 남은 요 시간 동안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지를 제가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문제를 한번 미리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문제를 미리 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겠구나. 6월과 비교를 해보고 연계를 해보고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정도 넓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지금 제가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작년 또는 재작년과는 다른 방향의 문제가 출제되네. 작년과 재작년에 나왔던 유형들이 이번에 안 나왔네? 라는 것들도 지금 제가 느껴지는 분석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언급을 해드리고 EBS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죠? 그런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말 간단하고 너무 단순한 문제는 조금 더 빨리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문제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정말 이 해설 강의가 6월과 9월을 다 아우르고 11월 수능 때 정말 모두 50점 만점 맞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이전에 제가 이제 6월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만든 업그레이드 연표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사정이 있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것도 연표도 요 해설 강의 때 활용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할게요.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50점을 목표로 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1번 문제는 이제 지겹도록 이제 보시는 유형이 되겠죠. 신석기 문화. 자, 창장과 하류 강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 최초로 변홍사가 이제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신석기 문화에서 정말 이제 토기의 모양과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1번 가볍게 넘어갈게요. 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동아시아 인물 문제에 늘 나오는 사람들 10명도 안 됩니다. 아니 5명도 안 됩니다. 확률이 한 2-3명이 거의 9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볼게요. 자, 이 화상속 처음부터 모르는 말들이 나왔는데 요런 얘기도 좀 지금 해야 되나? 지금 간단히 하자면 분명히 문제를 출제하시는 그 교수님들, 선생님들 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좀 당황스럽게 하고 낯설게 할 만한 자료들을 분명히 많이 찾고 연구하시고 활용을 문제에다가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당황하는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문제를 못 풀잖아요. 아예 모르는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고 개념이 나오고 용어가 나오고 자료가 나오면 그렇게 문제를 못 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게도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걸 활용하는 그 방법이 바로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개념, 용어, 내용이 어떤 키워드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면 그 문제는 푸는 겁니다. 완벽히 그 자료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대학교 가셔서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 선생님이나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나 알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 키워드 처음 보고 어려운 자료가 나와도 키워드를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가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묘사했대요. 그리고 하의 우임금 때 만들어져 주가 멸망할 때 사라졌다고 한대요. 어떤 이제 그 제사 지내는 이제 그 그릇을 의미하는데, 자, 이 가 사람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육국을 통일하고 최초로 황제칭으로 사용했다. 그쵸? 여러분들 그럼 진시 황제가 떠올려야 되겠죠? 그쵸? 요렇게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진시 황제의 이 육국을 통일했다 이 표현은 6월 모의고사 때도 그 선생님이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6월도 다 보여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6월 요렇게 요런 거 폐하께서 육국을 멸망시켜 9년으로 삼으신 것과 이것도 진시 황제 문제였고 진시 황제 문제였는데 9년제를 실시했다. 요렇게 6월 모의고사와
이제 같은 소재, 같은 내용의 문제가 다른 자료로 이렇게 활용된다는 겁니다. 자, 유월 모의고사는 다 보진 않을게요.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 복습을 할 때 꼭 유월 모의고사를 함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제를 찾으면 되겠죠. 그 방금 6월에 나왔던 그 내용이 이렇게 답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서 또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이제 자료가 있고 9월 모의고사의 자료가 있고 6월 모의고사의 자료가 있잖아요. 6월 모의고사의 이 안에 자료의 내용에 있었던 것이 9월 모의고사에 이렇게 지금 답으로, 답지로, 이게 오답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 정답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너무나 큰 확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월과 연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용, 그 네모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또 아는 내용들, 그게 선택지, 오답 또는 정답 선택지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좀 입체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남비에, 자, 다 적지 않을게요. 남비에서 정복하였다 누굽니까? 한 문제 진시황제 쌍두마차죠? 같이 나옵니다. 항상 누가 나올지 몰라요. 3번 자연왕과 우연왕을 두고 통치하였다. 흉노에 대한 얘기죠.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고조선 위만에 대한 얘기죠. 위만도 중요하죠. 이제 철기 얘기 나오고 그 위만 조선에 대한 얘기 나오고 중개무역 얘기 함께. 히미코 여왕에게 친위외왕의 칭호를 주었다. 여러분 친위외왕도 배웠고 히미코 여왕도 배웠습니다. 알겠죠? 일본의 왕으로서 이제 인정을 하는 건데 그 위나라의 왕이에요. 위나라.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 위나라의 어떤 왕인지는 배우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삼국시대는 배웠잖아요. 삼국시 연표를 잠깐 볼게요. 자, 요거 업그레이드된 연표입니다. 삼국시대 이제 후한의 말기 황건적의 남부터 시작되는 요 삼국시대 때 위나라가 존재했고, 요 위나라에서 일본의 히미코 여왕에게 친위외왕이라고 이제 왕으로 인정해주고 책봉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참고로 말하자면 그 위나라 조조의 아들의 아들, 조비의 아들인 조예가 이제 주었는데 그거 전혀 몰라도 돼요. 그런 건 몰라도 되고, 이렇게 친위왕 시기적으로 삼국시대 위나라다 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진시황제는 요 시기에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연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디선가 연표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감정 느끼실 정도로 공부를, 연표도 함께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고를 수 있었고요. 3번 갈게요. 가 국가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국가가 나오는지를 봅시다. 이 국가의 야율덕광, 여러분 야율이란 말이 흔한 성이 아닙니다. 우리 야율 아보기 기억나십니까? 또는 야율 초제 기억나세요? 다 거란족의 이제 성씨예요. 거란족 전통 성씨예요. 그 거란족, 그리고 거란에 대한 얘기겠네요. 그쵸? 석경당 얘기도 나오네요. 그쵸? 이제 5대 19국 얘기 나오면서 그리고 뭐 나옵니까? 16개의 주, 연은 16주를 이제 받아갔다. 요 얘기, 이 거란족, 거란이 세운 나라, 요 나라에 대한 얘기를 찾으면 되겠네요. 요 나라의 대외관계. 1번 백등산에서 한고조가 누굽니까? 한고조 유방이죠. 이 한고조 유방을 포위해가지고 엄청난 위기에 이제 빠뜨렸던 흉노도 중요합니다. 백강전투에서 왜군과 격돌하였다. 백강전투, 지금의 금강 쪽이에요. 백제에 속해 있던 강인데,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백제에 이제 남아있던 세력과 일본이 힘을 합치고 신라와 당나라가 힘을 합친 그 나당연합군이 백강전투로 이제 만나죠. 거기서 나당연합군이 승리해서 완전히 백제는 그냥 희망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당나라나 신라를 이제 고르면 되겠네요. 그리고 3번 호라즘을 정복하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호라즘 정복,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표현입니다. 교과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이제 몽골 칭기즈칸 나오는 그 얘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겠죠. 이 몽골 얘기도 칭기즈칸 뿐만 아니라 우구데이 칸, 쿠빌라이 칸, 요것도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호라즘 얘기 나오고, 요것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어려운 문제로 나왔었잖아요. 자, 이거 작년 문제인데 중요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몽골, 자, 국가를 찾는 거니까 송과 전연에서 형제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우리가 보통 전연의 맹약이라고 부르는, 또는 전연의 맹이라고도 불리는 건데, 송나라가 문치주의, 국방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없고, 문신들이 정치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국방력이 약화됐고, 여기서 지금 나온 요 나라 거란의 침입, 금나라 여진의 침입, 그리고 나중에 몽골의 침입까지 너무나 힘들게 살았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돈을 주고 약속을 통해서 그 국방을 안정시켰잖아요. 좀 약간 좀 불쌍한 면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요것도 연표에 선생님이 이렇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요 나라와 송나라가 전연의 맹약을 맺었다. 그리고 형제 관계였다. 라고 나오죠. 이렇게 연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로마치 막부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미음 무로마치 명나라 그리고 감합 무역까지 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이죠.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4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 어떤 인물인지 볼게요. 가는 병사를 보내서 나의 왕자와 궁빈 대신 가소를 포로로 잡은 다음 뭇 장소들에게 이들을 해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지금 가에서 군대를 보내서 나의 왕자, 나도 어떤 왕이겠네, 그렇죠? 왕자니까 아들이 자식이 여기 있으니까 왕자를 잡아갔대요. 우리 여러분 왕자 납치해갔다 이런 얘기 들리면 뭐 누구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좀 아직 안 떠오르면 계속 읽어보세요. 포로가 된 이들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아까 병사를 군대를 보냈던 이 가가 다다른 한강의 삼전도 남쪽에 비석을 세운다. 여러분 삼전도라는 엄청난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거기다 세운 비석이 지금 비석의 내용이네요. 그쵸?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병자호란이 떠오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다 떠오르시죠? 그래가지고 삼전도에서 이제 항복을 하잖아요. 누가 항복해요? 인조가. 요거는 인조겠네요. 그때 이제 침략했던 이제 청나라 황제가 누굽니까? 청태종, 홍타이지. 요렇게 가와다가 이제 나왔네요. 참고로 요 비석의 이름이 공식 비석이 삼전도 비라고 이제 우리는 편하게 말하는데 대청황제 공덕비라는 거예요. 청나라 황제 엄청나게 덕이 많고 공이 많고 대청내 엄청 띄워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보통 삼전도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거는 정말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팁인데 이런 것도 다 글자 수가 맞습니다. 이게 평가원에서 이제 문제를 완벽하게 절대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걸로도 문제지기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정말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알았죠? 자, 그런 거 알아두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인물 하는데 이 동그라미가 2개가 있으면 사람 이름은 2글자인 겁니다. 또는 왕의 이름이거나 뭐 이런 것들. 자 가나 볼게요. 1번 후금을 건국한 건 누굽니까? 적지 않을게요. 누르하치죠, 누르하치. 자, 2번 아담샬과 교유하였다. 여러분 교유란 말 혹시 낯섭니까? 친하게 지냈다, 교류했다, 교유했다, 뭐 친하게 친분을 유지했다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친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요 표현도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바로 요때 잡혀간 이 왕자예요. 왕자가 잡혀간 왕자 2명이 유명하잖아요. 첫째 왕자였던 소현세자, 둘째 왕자였던 복림대군. 너무 스타일이 달랐죠? 소현세자는 요 아담샬 같은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청나라에 발전된 이제 문물을 많이 배우려고 했지만 복림대군은 끝까지 복수해야 되겠다 막 이를 갈았죠. 그러고 나중에 왕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복림대군. 그 사람이 효종. 그러고 그 복수심을 실천하려고 북벌론을 이제 추진했죠. 이렇게 요건 소현세자와 관련된 얘기네요. 가는 나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했다. 뭐 안타깝지만 이렇게 우리가 군신관계를 받아들이면서 청나라에게 이제 우리가 사대 관계를 펼치게 되죠. 이제 명나라와의 관계가 끊기고, 알겠죠? 나는 가에게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통신사 얘기는 어디서 등장하는 겁니까? 일본과 이제 우리 조선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조선이 일본에 보냈던 사신. 뭐 이게 활발하게 보냈던 것은 임진왜란 이후이지만 그 전에도 있었고 해서 굳이 꼭 에도막부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어쨌든 조선이 일본에 무로마치 막부나 에도막부에 보냈던 그 사신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가의 요청으로 강홍립을 파병하였다. 이 사람도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그 명나라가 이 후금과의 관계 속에서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할 때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가 도와줬으니 니네도 도와달라라고 우리한테 이제 요청을 하죠. 우리가 군대를 파병해야 된다 만다로 막 싸우잖아요, 신하들끼리. 그때 왕이 누굽니까? 광해군. 파병하죠. 파병했다가 싸우는 척만 하고 상황 봐서 항복하려면 항복해라. 요렇게 몰래 명령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항복을 하죠, 실제로. 이렇게 광해군 얘기 나왔네요. 자, 어렵진 않은 문제. 5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묘지명. 어떤 묘지명이 있대요. 자, 성은 본래 탁발, 여기에서는 원. 성이 탁발인데 여기서 원. 그러니까 탁발이라는 성을 원으로 바꾼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성에서 로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게 누구예요? 북위의 효문제에 대한 얘기네. 그쵸? 왜 바꿨어요, 성을? 우리 여기 이 사람들 다 선비족인데 중국 한족 농경민족 입장에서는 오랑캐란 말이에요. 5호에 속해있던. 근데 우리가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중국 중원 대륙을 점차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도 한족처럼
한족화해서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수도도 안쪽으로 옮기고 성도 이렇게 바꾼 거죠. 한화 정책. 그렇죠? 한족의 언어 풍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가가 뭐야? 지금 국가에 대한 문제. 북위를 찾는 문제네요. 북위. 그렇죠? 북위를 찾는 문제인데 효 문제에 대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능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겠죠? 요렇게. 자, 북위에 대한 문제. 1번 낙랑군을 추출할 때 뭡니까?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죠. 한국사 시간에도 이 비중이, 요 문장에 대한 비중이 많이 들었는데 고구려만 아셔도 되고 뭐 미천왕까지 여러분들 아시면 똑똑하십니다.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견당사란 말은 어디서 등장하냐? 일본에서 당나라에 파견한 사신이잖아요. 그쵸? 많은 선진문물, 특히 율령 이런 것도 받아들이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고, 왕망에 의해 멸망하였다. 왕망이 세운 신나라에 의해 멸망한 나라, 한나라죠. 한나라. 그쵸? 한나라. 그래서 이 왕망이 이제 다시 쫓겨나고 다시 한나라가 드러서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걸 신나라를 기준으로 앞에를 전한, 뒤를 후한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맹한 모국제를 운영하였다. 6월 모의고사 때는 거란의 그 이원적 통치 체제가 시험 문제로 나왔는데, 요때는 이제 오늘은 9월은 맹한모국제 여진에 대한 문제가 나오네요. 여진이죠. 자, 5호 16국 시대의 분열을 수습하고 통일한 게 바로 북이죠. 자, 요때 왕이 효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태무제라고 다른 또 황제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화 정책이 추진되는 겁니다. 알았죠? 5호 16국 시대 통일 북이.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꼭 알아셔야 됩니다. 자, 6번 갑니다. 가왕조에 대한, 여기도 어떤 국가 또는 왕조인가 봐요. 참보는 돌궐과 토요권. 참보라고 지금 이것도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쵸? 9월인데 송첸 칸포에 대한 얘기네요. 그쵸? 돌궐과 토요콘이 이 나라의 공주들과 공주 나와. 화번공주, 문성공주, 의성공주란 말 기억나십니까? 공주가 결혼해서 당나라가 북방 유목 민족들과 이렇게 공주를 보내서 결혼시키는 걸 통해 가지고 북방 민족들과의 관계를 좀 안정화시키고, 또는 도호부나 도독부 같은 걸 설치해서도 북방의 이제 그 관계를 안정시켰죠. 그렇죠? 당나라에 대한 문제를 답을 찾으면 되겠네요. 장건을 서역에 파견한 거 언제입니까? 한나라. 그렇죠? 한무제.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하고 또는 도독부를 설치했죠. 왜 노국 왕에게 금인을 주었다. 여러분 6월 모의고사 때 이게 똑같은 문장이 나왔는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거 보자. 이거 6월. 자, 여러분 6월 모의고사인데 잠깐만. 6월 모의고사에 몇 번 문제였는지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여기 있다. 운 좋게 바로 찾았어요. 왜 노국 왕에게 금인을 내려주었다. 이렇게 중요하고 좀 뭔가 나오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 누구예요? 왜 노국왕에게 금인을 준 것은 여러분 후한이란 나라예요. 후한. 여러분 후한 이것도 연표에 선생님이 만들어 놨거든요. 한위 노국왕이라고, 후한이 노국, 그 일본의 여러 소국 중에 하나인 노국의 왕을 인정했다. 그래서 금인을 이제 수여했다라고 해서 이 후한 때입니다. 후한 때.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한이에요.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 멸망시켰다. 너무 확실한 당나라죠? 답은 니은 리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7번 갈게요. 7번. 가국가에 대한, 또 국가를 찾는 문제인데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까 문제를 미리 한번 싹 봤다고 했는데 반응이 이 7번 문제 얘기도 있었어요. 학생들의 그 얘기 중에. 자, 어떤 국가래요, 일단. 자, 역관이 이 국가의 사신을 파견했대요. 뭔가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의 조공책봉 관계 이런 게 있었든지 하겠죠. 자, 베이징 객관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래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인데 중국에 와가지고 베이징에서 대화를 나눈대요. 어떻게 이 먼 길을 오셨습니까? 작년에 바다를 건너서 취안조에 도착했대요. 다시 7,000여리를 육로로 와서 올해 베이징에 도착했대요. 베이징이 목적지였는데 일단 바다 건너서 중국에 도착했고, 그 취안조라는 곳에서 쭉 육지로 왔다는 얘기네요. 일본 사람과 밑줄을 너무 다쳤다. 자, 여기 밑줄 쳐야 될 것 같아. 일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는데,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귀국과 일본의 거리. 일본 사람 같은데 일본이랑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치? 1만열입니다. 면리 나오는데 이걸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그쵸? 귀국 땅에서 어떤 물자가 납니까? 거북의 등껍데기. 유황도 키워드. 유황이
같은 것들이 납니다. 여러 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의 나하항을 통해 교역하고 있습니다. 나하항도 키워드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와 요거만 보고 이제 문제를 이제 푸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이 문제의 출제진들이 이제 낸 의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3점짜리 문제도 아니고 변별력을 엄청나게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이 나라 하면 생각나는 정말 특이한 거 하나 유황을 기억하느냐. 그리고 이건 좀 애매한 힌트긴 한데 일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인다. 무슨 느낌이 좀 오십니까? 류큐에 대한 얘기예요. 류큐라는 주제는 정말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네요. 류큐. 알겠죠? 이 류큐를 일단 찾아봅시다. 슈인짱 발행하여 무역을 통제했다. 일본이죠. 에도와쿠 때 그 직전부터 이제 슈인짱을 통해서 이제 자국 상인들의 무역을 통제했고 서양과 교역을 담당하는 공행을 두었다. 청나라 책문에서 개시와 후시 무역을 실시하였다. 조선의 이제 무역이죠. 그 청나라와 그 북쪽 지역, 북한 그쪽 지역에서 그 개시무역, 후시무역 했다. 후시무역은 좀 비공개로 약간 밀무역 같은 거, 그렇죠? 개시무역은 시장을 열었던 거. 물라카를 점령하여 향신료 무역을 전개하였다. 그 유럽에 이제 동아시아 진출할 때 이제 포르투갈 나오죠. 포르투갈에 대한 거, 물라카,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 다 이제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명과의 조공무역을 통해 생사 등을 수입하였다. 5번이 정답이네요. 여러분 생사라는 건 이제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실 같은 걸 의미하는데 명나라의 조공무역, 명나라의 수도 베이징. 그래서 5번이 되는 거고 유황 얘기가 나왔고요. 오케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내가 이제 선생님이 지금 말했지만 이거 어려운 문제니까 좀만 더 TMI를 붙이면 유황이랑 일본 사람 비슷하게 보입니다로 보고 푸는 문제예요. 류큐를 찾는 문제인데 일본은 아니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선택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2점짜리 문제를. 그러나 이제 교과서를 볼 때 요거과 관련돼서 이제 나하항 얘기를 아까 선생님이 잠깐 체크해놨는데 요런 게 교과서에 나오긴 나오거든요. 내가 이거 미리 이게 캡처해놨어. 이건 천재교육이었나? 여러분 류큐 할 때 이렇게 나하라는 도시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 나하랑 슈리. 요게 지금 류큐에서 이제 우리가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다뤘으니까 또 나올 수 있겠죠. 슈리의 항구에 항구. 이게 엄청 조그만 섬나라잖아, 그렇지? 항구 도시인데 여기가 수도예요. 수도 나하가 요렇게 등장을 하기도 해요. 다른 교과서도 지도가 있는 교과서는 마찬가지예요. 이건 비상이었던 것 같아. 이거 나하를 이거까지 봐야 돼, 선생님? 이거 지도 여기 조그만 것까지 봐야 돼요? 그럼 옆에 있는 거 다 봐야 됩니까? 물론 보면 좋겠죠. 물론 알면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EBS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EBS 수능 특강 같은 문제에서 이 지도가 계속 다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하, 슈리, 항이 이제 글로써 언급되기도 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런 거 EBS도 잘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죠? 류큐는 명예에게 조공했다. 조공무역, 도자기 생사, 그리고 유황 얘기까지 이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유황은 여기 지금 요 본문에 없는데 주변 자료들, 신숙주의 해동 제국기나 뭐 이런 데서 다뤄지기도 하고 막 그림 자료 추가 자료 이런 데서 이제 다뤄지기도 합니다. 알았죠? 자, 중개무역 중요하고요. 그래서 류큐를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고 답은 또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번 갈게요. 가해 전개 과정 중에 있었던 사실 여러분 8번도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볼게요. 한국인 용병이라는 건 다른 나라 사람이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뭐 돈을 받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와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한국 사람인데 용병으로 막 갔다, 의용군으로 갔다, 이런 표현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통솔력으로 유명했다. 그들은 이것 중, 자, 가해 전개 과정, 이것 중 장파쿠 철기군, 주페이더 제3군, 이거 어떤 이름 같아요? 중국 사람 같은데 제3군 등에 가담하여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중앙집행위원회, 자, 이런 것도 이제 익숙하게 좀 볼 수 있는데 밑줄은 치지 않을게요. 이 중국 얘기가 나오고 맞네요. 자, 이걸 위에 광저우에서 출발한 혁명군, 엄청난 힌트가 나왔네요. 창장강 유역까지 도달하였다. 그리고 난징에 수도를 두고 중국을 통일했대. 중국에 중국을 통일했다? 혁명군? 그쵸. 너무 지금 확실한 힌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북벌이죠, 북벌. 그쵸, 북벌. 또는 이렇게도 부르죠, 국민혁명. 뭡니까, 여러분?
중화민국이 생기고 뭐예요? 순원이랑 순원이 이제 가장 친했던 부하 장제스도 있고요. 그리고 공산당도 들어와서 하나의 세력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데, 그 원세계 죽고 난 이후에, 그 위안스카이 죽고 난 이후에 각지의 군벌들이 막 난립했잖아요. 그쵸? 자기가 마치 왕처럼, 황제처럼 자기 세력을 갖고 군대를 갖고 정부를 가끔은 대표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쵸? 요런 것들을 이제 중화민국에서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해가는 과정, 국민혁명이라고 불렀어요. 그쵸? 또는 북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북쪽에 대부분이 많았거든요, 이 군벌들이. 오케이? 그 얘기네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는 북벌 과정 또는 국민혁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걸 위해서 공산당과 국민당이 하나로 힘을 합치죠. 요걸 국공합작이라고 하고, 요 북벌을 위한, 국민혁명을 위한 국공합작을 1차 국공합작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2차 국공합작은 뭐 때문에 합쳐요, 힘을? 일본의 침략. 그쵸? 일본의 침략으로. 요 1차 국공합작 이후의 이야기네요. 그쵸?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 전개 과정 중에 홍군이 대장정을 감행하여 예난에 도달하였다. 요건 이제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된 이후에, 국민혁명이 다 끝난 이후에 장제스의 쿠데타로 조금 쫓겨났던 공산당이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3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 연표를 이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제스가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당을 탄압하였다. 이게 정답이네요. 국공합작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혁명이 진행되는데 뭡니까, 공산당 인기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야. 이게 장제스가 이게 탐탁치 않은 거예요. 장제스는 이제 국민당 쪽이에요. 국민당. 이러다가 만약에 통일을 했어. 그럼 이 나라 자체가, 이 정부 자체가 공산당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공산당 중심의 국가가 될 것 같은데 본인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산당 세력을 많이 쫓아내고 체포하고 축출하고 뭐 그랬죠. 그런 얘기. 이게 바로 장제스의 쿠데타. 오케이? 요쯤 연표로 봅시다, 여기서. 지금 얘기가 어디냐면, 여기 중요하죠. 바로 여기 딱 보이는데,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형광펜으로 할까? 형광펜. 바로 여기. 1차 국공합작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쵸? 그리고 북벌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 순원은 사망했고, 국민당의 최고 우두머리는 이제 장제스예요. 그리고 이게 군벌 정부를 치기 위한 북벌인 거예요. 이게 국민혁명이에요. 국민혁명. 알겠죠? 그 과정에서 장제스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공산당은 쫓겨났고, 나머지 이제 국민당 중심의 세력이 통일을 하는 겁니다. 난징을 수도로 해서. 그래서 국민당 정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2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37년 중일전쟁이 있을 때까지 중국의, 그러니까 국민당 정부, 중국의 수도는 난징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요 쫓겨났던 공산당은 30년대 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그래서 시골, 농촌 요런 데로 가서 국민들과 함께 이제 개혁을 펼쳐가면서 인기를 이제 끌어모으죠. 다시 세력을 이제 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을 대장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엄청난 지도자로 성장하는 게 바로 마오쩌둥. 오케이? 요 옌 안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중에 다시 2차 이제 국공합작까지 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부터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거네요. 그래서 답을 여러분들이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하였다. 한국 광복군 창설한 거 뭡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터지고 우리도 일본이 곧 망했구나라는 딱 판단을 했죠. 여기 김구 선생님 딱 이제 판단을 하시고 장제스 국민당과 이제 협력해서 광복군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광복군이 창설됐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죠. 그 시기적으로 매우 뒤죠. 이것도 연표 볼까요? 그냥. 한국 광복군 창설된 게 여기. 그렇죠? 우리 임시정부가 도망 다니다가 충칭에 있을 때 국민당 정부도 일본의 침략으로 충칭으로 떠납니다. 요때예요, 요때. 40년대 이후. 오케이. 항일전쟁을 위해 제2차 국공합작, 방금 얘기했지만 이 이후에요.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이거는 우리가 한국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한중연합작전이 이제 치러지는 거 30년대 이후다라는 거. 중국 만주사변 기억나십니까? 일본이 만주를 공격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입장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만주에서. 일본이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30년대. 이거는 이제 고 이전이라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난징을 수도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출범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답은 고를 수 있었다. 9번 갑니다. 밑줄친 이 시기의 동아시아 경제상황. 이거는 이제 몇 년째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뀐 이후에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국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조선 후기 문제, 그리고 명말, 그리고 청나라 시기, 그리고 에도막부 시기의 경제 상황 또는 사회 상황 또는 문화, 서민 문화, 지원인 문화, 요런 것들, 요 문제매요. 여러분, 고소 번화도란 그림도 교과서마다 다 있어요. 알겠죠? 이게 그 건륜제 때 이제 그려졌던 그림인데, 그 중국 도시에 엄청 번성한, 엄청 경제가 발달한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후기, 명나라 말기 청나라 그리고 에도막부 시기의 모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내상이 일본상인가 교역하였다. 우리 내상, 만상, 경강상인, 송상, 요런 이제 사상들이 이제 성장하는 거 조선 후기 맞죠? 청해진이 갑자기 웬 말이야, 그쵸? 청해진은 통일신라 말기에 이제 장보고가 해상 무역을 했던 이제 그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 이제 설치했던 군사 기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기가 너무 틀리네요, 그쵸? 세금 납부 수단으로 은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이제 2점짜리니까 좀 쉽게 접근해라, 그 말도 맞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3점을 또 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쉽게 푸는 거예요. 중요해요, 이것도. 자, 세금 납부 수단으로 은이 활발하게 이제 유통된 거, 요 시기. 그러면서 일조편법, 지정은제 같은 세금 제도의 그 변화도 있었죠. 산킹코타이 제도, 에도막부의 대표적인 제도죠. 각 지역의 다이묘들이 그 수도로 와가지고 몇 개월씩 머물다 가는 거. 알겠죠? 참근교대, 한자로 쓰면.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각 지역의 뭐 여관, 숙박시설, 시장, 도로 같은 게 발달하기도 하고요. 에도막부.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조카마치가 뭡니까? 성 아래에 있는 구역, 성하정, 성 아래에 있는 구역인데, 여기서 시장 같은 게 나오고, 시장 상인들을 주원인이라고 불렀고, 이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이제 세력이 돼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 주원인 문화 같은 것도 이제 그 발달하기도 하고요. 조카마치, 이것도 에도막부 때 상공업이 활발해졌다라는 얘기. 요 얘기 자체가, 요 표현 자체가 중국이건 한국이건 일본이건 요 시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요때 특히나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죠? 10번 갈게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 어떤 운동 많이 배우죠. 우리 근대화로 가면서 운동이라는 글자로 끝나는 사건이 정말 많죠. 자, 천부와 천형, 천이란 말 지금 나오잖아, 여러분이. 하늘. 그리고 상제, 우리 동양의 옥황상제 같은 그 상제라는 표현이고, 예수의 의미로 보입니다. 그 천부와 천형은 옥황상제, 여기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이제 분석이에요. 그렇죠? 진성주라 자칭하는 그는, 이 사람이 남녀 평등, 우리 전 근대 없었던 그런 이제 그 패러다임이잖아요. 남녀가 평등하고 신분제도가 없다, 이런 거. 그리고 청나라를 무찌르자, 청나라를 쫓아내자, 청조타도. 그리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일하게 나눠주겠다, 토지 균분을 약속했던 이 운동 뭡니까? 태평천국 운동이죠. 태평천국 운동에 대한 설명. 1번 번을 폐지하고, 치, 현, 메이지 유신 직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죠. 반외세를 주장하며, 반외세, 그 자꾸 우리나라에 접근해서 뭔가를 막 뜯어먹으려고 하는 외국 세력, 양인들, 얘네들을 멸하자, 몰아내고 청나라를 엄청나게 띄우자라고 주장했던 그 산둥성에서 시작됐던 의화단 운동. 요거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홍장 등 한인 관료층, 이홍장, 증국본 등 한인 관료층의 주도로 진압이 됐죠. 그러고 이 이홍장 등 한인 관료층의 주도로 태평천국이 끝난 이후에 양무 운동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3번 정답이 되겠고, 윌슨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3.1운동에 대한 얘기겠죠. 3.1운동에 또 영향을 받은 중국 5.4운동까지 연결되는 거. 상하이 개항을 규정한 난징조약 체결의 원인이었다. 난징조약이 왜 체결돼요? 어떤 원인, 어떤 배경으로 체결됐습니까? 1차 아편전쟁. 그리고 이 이후에 난징조약 체결, 그 이후에 태평천국 운동, 그 이후에 2차 아편전쟁까지 요것도 흐름이 있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자, 1차 아편전쟁, 난징조약, 태평천국 운동, 홍수전, 2차 아편전쟁, 요렇게. 알겠죠? 요 흐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답 3번 고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는 홍수전을 의미하겠죠. 자,
각 운동도 이제 이끌었던 사람들도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자,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8세기 동아시아 두 국가의 율령 문제도 중요하죠. 율령 문제 또는 불교 그리고 성리학 문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 내용의 차이가 있으니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율령식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경우는 모두 보고하고 상서성이라는 표현 나오네요. 상서성. 그리고 다음 황제에게 아뢰야 한다. 모든 현은 주현제. 그 지방을 주와 좀 더 작은 현으로 이렇게 나눴다라는 것도 하나의 표현 중요한 거. 상서성이 또 나오고요. 그렇죠? 요건 이제 당나라예요, 여러분. 당나라에서 이제 수나라 당나라를 거치면서 율령 체제가 완성됐는데 이 상서성 얘기가 왜 중요하냐? 바로 삼성육부제 때문이죠. 삼성육부제. 여기서 나오는 삼성이 뭡니까?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리고 상서성 아래에 6개의 부, 실제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그리고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받아들였는데 그들만의 방식으로 중서문화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요 당나라. 요 체계가 딱 완성된 게 당나라. 그리고 발해 같은 경우도 삼성육부제가 있었지만 이름이 좀 다르게 있었죠. 태정관. 이거 너무 이제 자주 나온다. 여러분 이제 익숙하죠. 그렇죠? 태정관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던 요 일본이네요. 일본. 그렇죠? 가는 당나라, 나는 일본, 8세기 동아시아 두 국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서성이 좀 낯설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선생님이 교과서에 캡처를 해놨어요. 어딨어? 자, 이렇게 중서성, 상서성, 문화성, 상서성 아래에 6개 부서. 그리고 일본은 이관 8개의 성, 8성제. 이렇게 교과서 여러분 이 표 기억나실 거예요. 알겠죠? 자, 당나라부터 볼게요. 인사를 담당하는 식부성을 뒀다.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내가 아는 성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인데 식부성은 처음 들어봐. 그럼 답 너무 이게 그냥 무책임한 말 같은데 그렇게 푸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 성 중에는 진짜 내가 아는 성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또는 발해. 아까 봤던 발해 어딨어? 발해,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런 것까지 정도 들어봤는데 그리고 일본은 다 관으로 끝나고. 여러분 그 성이 바로 여기 이거예요. 이거 이런 낯선 거는 여러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성 이 위에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랬고 자, 이게 답 아니고 이게 지금 굳이 따지면 일본에 있는 8성 중에 하나입니다. 유목민을 통치하는 북명관제. 북명관, 남명관, 북명관 거란이죠.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이건 발해에 대한 얘기죠. 이거 아셔야 돼요. 발해, 주자감이 있었고 저 뭡니까? 당나라는 뭐가 있었죠? 이 교육기관 국자감이 있었죠. 그렇죠? 관리 선발의 독서 상품과 이거 신라죠. 통일신라 원성왕 때 나아가 가해 일본이 당나라에 조공을 했다. 이게 이 사절의 이름이 뭐예요? 견당사. 그렇죠? 일본 헤이안 시대 때 이제 폐지가 되고 5번이 정답이네요. 오케이. 요것도 이런 것들 때문에 낯설었을 수는 있으나 당나라를 생각했으면 답은 또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12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유럽을 모델로 근대화를 추진했다. 의회를 개설했다. 일본 나오는 거야. 일본이라고. 동해에서 짜르의 발트함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러일 전쟁을 이겼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로써 의회단 진압을 계기로 만주에 주둔한 짜르의 제국과 러시아와 동아시아 패권을 두고 벌인 전쟁은 일본에게 유리하게 종결되었다.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러일 전쟁 일본 승리. 후베이 성에서 신군이 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은 공화정 수립. 자, 신군 키워드. 공화정 수립 목표. 혁명파의 영향을 받아 거사의 목적이 만주족 정부 청나라를 전복하는 데 있음을 밝혔다. 또한 각국 정부에 엄정 중립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게 뭐예요? 신의 혁명이네요. 너무 이 표현 쉬운데요? 가나는. 그쵸? 러일 전쟁과 신의 혁명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거네요. 우리. 그쵸? 자, 혹시 연도를 몰라도 풀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자 그냥 갈게요. 자, 전주화약이 체결됐다. 전주화약 언제 나오는 거죠? 동학농민운동.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청일전쟁이 있었고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해요? 일본이 승리해서 조선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 간의 경쟁 관계에서 일본이 완전히 우위에 이제 쓰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이 막 승승장구해서 조선을 집어삼킬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등장하는 거잖아. 그쵸? 이거 다 말해줘야 되나?
청일전쟁 일본 승리. 일본이 엄청 잘 나갔다. 그쵸? 근데 그 청나라로부터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타이완, 랴오둥반도 가져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게 러시아, 삼국간섭. 삼국간섭 보고 우리 조선에서 엄마! 일본보다 러시아가 더 셌네? 하고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는 정책, 친러 정책 펼치니까 명성황후 죽이죠. 을미사변. 그러고 고종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면서 그때 러시아가 조선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조선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경쟁하는 거, 그거에 대한 딱 결말, 러일전쟁 요렇게. 그리고 최후의 일본 승리. 그러고 우리는 을사조약도 1905년 요 러일전쟁과 함께 치러지고 완전히 5년 뒤에 일제 식민지가 시작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너무 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대한국 국제가 선포된 것도 이제 아관파천 이후에 조금 힐링 캠프에서 힐링 받은 고종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대한국 국제라고 황제의 권한을 강하게 하는 걸 수립했다. 요때 다 이제 러시아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시기입니다. 알겠죠? 자, 일본이 타이완을 할양받았다. 이것도 방금 얘기했네요. 그렇죠?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 조약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것도 동학농민운동. 굳이 따지면 청일전쟁 때. 그러니까 요거랑 이제 헷갈리게 할 거면 러일전쟁이랑 헷갈리게 하는 거니까 이건 청일전쟁과 관련이 있다. 이것도 청일전쟁과 관련이 있다. 이건 이제 친러 정책, 그 대한제국이다. 요렇게 보시는 게 낫겠네요. 흥정헌법 대강이 반포되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교과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이것도 내가 캡처를 해놨는데 흥정헌법 대강이 반포된 게 몇 년도인지는 제가 보니까 몰라도 돼요. 근데 요게 교과서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대한국 국제, 흥정헌법 대강, 대일본 제국 헌법 요 세 개를 함께 제시해놔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그리고 뭔가 근대적인 이제 그 새로운 헌법에 대한 그런 헌법에 대해서 이제 근대 국민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하지만 황제의 권한, 천황의 권한을 강화하는 모습? 뭔가 아이러니야. 이렇게 다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후반부에 이렇게 나란히 이걸 놓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됐을 텐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딨냐?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비상교과서인데, 그러면서 물론 연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순서는 알아둬야 돼요. 일본이 가장 먼저 이제 근대화를 수립하는 과정, 대한제국을 이제 만들 직후, 그리고 청나라의 시기가 요게 애매한데, 청나라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요게 교과서 본문에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자, 어딨어? 자, 이런 거, 이게 중요해요, 시기가. 러일 전쟁이 끝나고 청 내부에서 입헌 운동이 고조되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량치차오 나오고, 그때. 그리고 정부는 요걸 이제 신정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쵸? 신정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했다. 그러고 흥정헌법 대강을 공포하였다. 연도 몰라도 일단 시기적으로 러일전쟁 이후라고 나오죠.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개혁이 제대로 성공을 못해요. 그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농민들의 저항이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청나라가 돈 좀 어떻게 좀 벌어볼까 하는 과정에서 이 철도, 국유화 요런 이제 일을 벌이고, 요 과정에서 국유화 반대운동, 이게 바로 신해혁명의 그 불을 뭐라고 하죠? 불꽃을 시작되는, 촉발되는 도화선, 촉발되는 그겁니다. 이걸 요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을 계기로 신식 군대가 봉기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이제 신해혁명의 과정이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 결과 순원,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요걸 통해서 순원이 임시 대총통, 공화정을 수립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대통령 같은 거예요.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되고 1912년 1월 1일부로 중화민국이 수립됩니다. 요렇게 흘러가요. 요렇게. 그 지금 문제에서는 러일전쟁이 가로 나왔고 신해혁명이 나로 나왔잖아요. 그 사이에 요걸 이제 교과서적으로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따라왔는지, 하나의 문단 속에 사실 나오는 문제라서 교과서를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요 앞뒤 관계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리고 흥정헌법 대강이라는 내용은 또 아까 봤던 대한국 국제와 대일본 제국 헌법과 함께 공부하시면 용어 자체는 낯설어하면 안 된다. 요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순원이 임시 대총통에 취임한 거는 이제 신해혁명 직후, 이걸 다 포함해서 신해혁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신해혁명의 과정 중에 이거는 신군이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됐고 이거에 다 호응했고 청나라에 반대하고 공화정의 새로운 국가에 찬성하고 대표는 순원이 되고 중화민국이 딱 되는 겁니다. 이 취임한 것도 아까 말했던 1월 1일이에요. 이 뽑혔다는 게 바로 그 며칠 전인데 그 중화민국 수립과 동시에 순원이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그 뒤에요, 나보다. 알겠죠? 사이에 있는 거 4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요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왜냐면 4, 5번 다 헷갈리고 2번 같은 것도 시기가 애매할 수 있잖아. 헷갈릴 수 있어. 여러분 이거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문제. 13번 가왕조 시기에 동아시아에 있었던 문제 갈게요. 가왕조.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TMI가 많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네요. 쉬운 거 빨리빨리 갈게요. 어떤 왕조인지 볼게요. 탈타르. 여러분 오이라트 타타르 뭐예요? 북로 남해 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몽골 부족의 그 후손들 알겠죠? 얘네가 지금 베이징까지 포위했대. 북로 남해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토목보의 변이라는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거 어느 나라 때예요? 명나라. 그렇죠? 명나라 황제가 잡히기도 하고요. 동남쪽 외구가 북로 남해 북쪽에 이렇게 로랑케 그 몽골족 그리고 남쪽에 외구 북로 남해 딱 명나라. 연표 오랜만에 볼까요? 북로 남해 요거 북로 남해 타타르 그렇죠? 그리고 외구 북로 남해 요때에 대한 얘기 잘 골라봅시다. 그 명나라 때, 자 5.3개 3번에 난 현재 청나라 강희제 때 진압되죠. 적지 않을게요.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막부를 세웠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을 확 골라버리나? 여러분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세운 막부 뭐예요? 무슨 막부예요? 무르마치 막부죠. 건국했다. 무르마치 미음 명나라 같은 시기인데? 라고 이제 하고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위험하네요. 여러분 막부를 건국한 거잖아, 그렇지? 그 명나라가 먼저 건국됐다면 이게 맞는 말인데, 여러분 명나라가 먼저 건국돼요? 무르마치 막부가 먼저 건국돼요? 요것도 이제 좀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아주 비슷하거든요. 자 이건 선생님 또 정확하게 명표에 표시해놨지. 명나라 건국, 조선 건국 좀 뒤죠. 무르마치 막부 요 앞입니다. 요 순서 중요합니다. 무르마치 막부, 아시카가 다카우지 먼저, 그 다음 명나라, 그 다음 조선. 년도 모르더라도 앞뒤 관계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2번은 명나라 이전의 시기입니다. 자, 쩌능다오가 몽골의 침입에 대항했다. 이거 몽골에 있던 시기니까, 그쵸? 그리고 쩌능다오 볼까요? 오랜만에 또 쩌능다오. 몽골 잘 나갈 때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죠. 자, 훨씬 전이죠. 여진정벌, 별무반, 고려시대. 자, 요 시대에 명나라 때 조선은 뭡니까? 조선. 한국은 조선이죠.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에 조총을 전해주었다. 이거 언제예요? 요 표현. 그 일본의 센고쿠 시대, 전국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때 중국의 어떤 시대? 명나라. 이 연표가 중요하네요, 여러분. 자, 여기 포르투갈 조총, 무르마치 막부, 센고쿠 시대, 명나라. 이렇게. 오케이. 자, 연표. 자, 답은 그럼 5번을 고르면 되겠네요. 14번. 인물이 활동하는 시기 어떤 인물인가? 중국의 승려. 일본으로 건너간 중국의 승려. 여러 가지 계율을 전파했다. 너무 이거 뭐 확실하죠? 쇼무 상황, 쇼무 상황. 수계 의식, 계율을 전파하는 의식이에요. 누굽니까? 감진. 여러분 스님, 감진, 현장, 해초, 앤닌 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때 동아시아 상황. 이때 여러분 그 감진 어느 나라의 승려입니까? 여러분 당나라. 이때 그러면 요 감진이 활동했던 시대에 한국과 일본은 뭐였을까요? 자, 한국은 통일신라, 남북국 시대. 일본은 나라 시대. 그러면서 쇼무천왕 얘기 잠깐 나오고 무슨 얘기 나오냐? 동대사. 도다이사라는 절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도다이사가 만들어졌을 때 축하 파티 할 때 감진이 이제 거기서 등장하기도 하고 누다이사의 유명한 엄청나게 큰 대불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오케이. 4번을 답을 고르시면 되겠고 2차돈 순교, 2차돈 저기 누구야 법풍왕, 신라, 삼국시대. 그렇죠? 시기적으로 앞이죠. 달마가 선종을 창시하였다. 이거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이건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남북조 시대. 그렇죠? 남북조 시대. 이것도 연표에 다 있긴 있거든요. 봅시다. 연표. 이따 줄게요. 자, 감진, 쇼무천왕, 도다이사, 나라시대, 당나라 승려. 혹시 몰라서 당나라에도 적어놨어요. 이렇게. 오케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였지? 도다이사 얘기했죠. 도다이사까지. 도다이사.
이렇게 고르시는 겁니다. 현장도 중요하고 저기 누구예요? 저기 해초도 중요하고 앤님도 중요해요. 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달마 선종창씨 남북조 시대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윈강석굴 대형 석굴 사원 이것도 남북조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 이것도 적어놨지 여기 윈강석굴 남북조 시대. 이렇게 시기적으로 해자가 쇼트쿠테자의 스승이 되어서 쇼트쿠테자가 중심이 됐던 아스카 문화가 발달하죠. 나라 시대보다 훨씬 이전이죠. 그렇죠? 고구려예요. 해자는 4번 고르시면 되겠다. 15번 막부 시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막부 3개밖에 없죠. 동아시아 뭔지 모르지만 뭐 이게 뼈 같은데 그쵸? 자 헤이지로 장도 그러니까 처음 들어봐. 선생님도 처음 들어봐 이거. 근데 여기 이런 걸 이제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사키, 나나, 그쵸? 네덜란드, 해부 우리 해체 신서, 서양 의학서. 이게 뭐예요 지금? 에도 막부 시기에 그 나가사키를 통해서 들어왔던 나가사키 대지마를 통해서 들어왔던 네덜란드, 그 네덜란드 문화가 발달하고 특히 이런 해부 의학 발달에 이제 영향을 끼쳤다. 스게타 겐파쿠는 교과서에 등장하고요. 이런 낯선 지문이 나와도 아는 지식으로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요 시기 동아시아 상황 에도 막부 시기네요. 그쵸? 공연 문화가 발달하였다. 탈춘 등. 여러분 동아시아 상황이잖아요. 아까 푼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명나라 말기, 청나라, 그리고 조선 후기, 일본은 에도 막부 시기. 문화 발달, 서민 문화, 조닌 문화 발달. 오케이. 탈춤, 뭐 판소리 이런 거 나오죠. 그쵸? 한글 소설. 한자를 변형한 가나가 만들어졌다. 요 가나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시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헤이안 시대 여기 헤이안 시대 국풍 문화. 자기네 나라가 짱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견당사까지 파견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문화가 발달합니다. 헤이안 시대 홍루몽 등 대종수설이 발달했다. 청나라 때. 오케이. 홍루몽뿐만 아니라 명나라 말기부터 해가지고 삼국지 서유기 이런 명나라 4대 기서 같은 게 발달하기도 하고요. 해초 왕원천 국전 해초 통일 신라 승려입니다. 2번 어렵지 않은 문제. 이게 자료가 엄청나게 처음 보고 어려워도 문제 풀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요 시기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3점짜리였지만 지금도 3점짜리예요. 정말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발달이 중요한 그런 문제의 시기입니다. 알았죠? 자 거의 다 왔어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인물일까요? 새로운 역사시기에 우리 당이 분투해. 이런 표현 자체가 다 공산당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현대적 농업, 현대적 공업 4대 지금 그 분야에서 발전을 하자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중국에서 주장했던 민주주의까지 이제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의 발전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민주주의랑 좀 성격이 다르긴 해요. 인민공사 해체하고, 인민공사는 실패했다, 해체하자. 마오쩌둥이 했던 이끌었던 대약진 운동의 인민공사 해체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누굽니까? 덩샤오핑. 한자로 등소평이라고도 하는 덩샤오핑. 덩샤오핑도 중요한 인물이죠. 물론 마오쩌둥보다 덜 중요할 수 있는데 덩샤오핑 중국 현대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 덩샤오핑은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번 바로 보여가지고 선전, 주하이 등지의 경제 특구를 설치해서 외국, 해외에서도 이곳에서 이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중국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 좀 달라지는 거예요. 중국도 개혁, 개방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이제 이 발표인 겁니다. 알겠죠? 이때 엄청나게 발전하죠. 유신헌법, 인물에 대한 문제니까 1번 정답이고, 유신헌법 통해 장기 집권 꾀하였다. 박정희 정권. 문화대혁명 일으켜 반대파 제거하였다. 마오쩌둥. 총통에 당선되어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총통이란 말, 정권 교체. 여러분 여기 총통이란 말은 이제 아까 순원이 임시 대총통에 이제 그 취임했다는 말 기억나시죠? 이 중국 국민당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같은 역할인데 훨씬 더 독재하는 대통령 같은 역할인데, 이 타이완, 대만에 대한 얘기고, 그 타이완, 대만도 정권 교체가 됩니다. 민주주의가 적극적으로 발전하면서. 그러면서 민진당의 천수이벤이 2000년도에 당선되면서 이제 민진당이 이제 권력을, 그전에는 국민당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바뀌게 됩니다. 55년 체제 이후 비자민당 출신의 첫 총리가 되었다. 1955년 선거부터 자민당만 집권을 했습니다. 자민당만 집권을 했는데 요게 깨져요. 여러 가지 이제 거품 경제가 이제 몰락하고 실패하고 부정부패가 드러나면서 이 국민들도 아는 거야. 자민당 좀 썩었다. 부정부패. 오케이? 그러면서 정권 교체가 돼요. 그러면서 자민당 아닌 세력이
자민당 아닌 세력이 이제 더 많은 표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힘을 합쳐서 연립 내각이라는 걸 그 구성하고 그 자민당이 아닌 쪽에서 총리가 나옵니다. 그게 다 누구냐? 호소카와. 요때 이제 교과서에 호소카와 연립 내각이라고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연표에도 물론 이제 선생님이 만들어놨죠. 아닌가요? 여기 있네. 자, 자민당 55년 체제가 93년도까지 이어지고 이게 끝나는 게 호소카와 연립 내각. 이때 자민당이 아닌 쪽에서 연립 서로 힘을 합쳐서 총리를 선출하고 정부를 이끌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자민당이 다시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또 이제 민주당이 이제 권력을 잡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어떻습니까? 자민당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답 고르면 되겠고 17번 다음 칙령을 반포한 국가에 대한 설명. 칙령이라는 거는 황제 또 뭐 황제 같은 사람이 이제 내리는 왕 이런 사람 내리는 명령인데 소학교령. 여러분들이 이 지문도 좀 낯설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소학교를 나눈다. 소학교 위치, 아동의 학령이 이렇고 부모 및 보통 교육을 받게 하는 의무를 가진다. 여러분 이게 또 포인트네. 의무 교육이 이제 확립된 거, 의무 교육이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황제 천황의 명령으로 확립된 게 바로 이제 일본의 근대 교육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발표되는 게 소학교령, 일본의 근대 학제와 함께 발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교과서로 캡처해놨어요. 여러분 보면은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소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어지는 근대 학제를 발표했다. 그리고 소학교에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하였다. 여러분 소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같은 역할인데 당연히 점차 많은 나라들이 의무교육화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는 이걸 최초로 했던 일본의 이 근대 교육 학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까지 구분을 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진짜. 일본을 고르시면 되겠고, 어쨌든 근대적인 교육의 모습이라는 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일본 보면 태학을 설치했다. 이거 언제야? 한나라 때 한무제, 그쵸? 국자감을 경사대학 등으로 개편하였다. 이거 중국에 대한 얘기고, 그쵸? 천황의 통치권을 규정한 천황 얘기가 나오니까 이 답을 여러분 고르면 되겠어요. 여러분 알았죠?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 국가를 찾는 문제니까 국가만 구분하면 되는 거네. 1차 사이공 조약을 통해 3개 항구를 개항하였다. 이거 어디예요? 베트남, 그쵸? 베트남. 프랑스와 사이공 조약 체결해서 개항하죠. 덕체지를 강조하는 교육입국 조서 언제입니까? 2차 가보 개혁 때 저기 이후에 고종이 했던 조선에 대한 얘기네요. 3번. 그러니까 처음 보는 지문이지만 요런 포인트는 있고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 나라가 이런 내용을 가지는지 정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가장 가까운 시기나 표현 이런 걸 이제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알겠죠? 요것도 의무 말고는 이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 이제 메일로 여러분들한테 사료 모음도 갖다 주는데 요런 표현 이렇게 완성적으로 교과서에 다루지도 않아요. 이것도 이제 수능 특강 같은 거 풀면서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 의무교육 그리고 소학교령 요런 건 이제 바로 근대교육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작년에 나왔던 근대 문물 수용할 때 연도 구분하는 문제 안 나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더 심해요. 연도를 구분하는 문제. 근데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안 나오네요.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한 번 더 정리하면서 할게요. 자, 18번. 이 밑줄친 첫 만남 이후 18번 밑줄친 첫 만남. 누구 만납니까? 저우 언라이와 키신저 나오고 미국 나오고 그쵸? 마오쩌둥. 닉슨. 그렇죠? 자, 저우 언라이와 닉슨이 만났고 공항에서 그리고 닉슨과 마오쩌둥이 이제 회담을 이제 하게 되죠. 둘의 역사적인 첫 만남. 왜 역사적인 첫 만남입니까?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은 서로 완전 적대적인 관계였잖아.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냉전. 근데 이 만남을 통해서 냉전이 완화된다. 좀 고급스럽게 데탕트. 냉전이 완화된다. 요거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잖아. 이게 탁구 선수단 막 파견하는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데탕트. 이 닉슨이 중국 방문을 한 이후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냉전이 완화되는 이제 사실들이 나오겠네요. 그쵸? 이후를 찾는 거니까. 한일 기본조약. 한국과 일본이 조약을 맺어. 다시 니네 친하게 지내라. 서로 한국 입장에서 일본 싫어하는 거 알겠는데 같이 좀 친하게 지내.
이것도 미국의 이제 영향을 받은 건데 왜 그래요? 우리 자본주의 국가 진영끼리라도 친하게 지내자. 이거 박정희 정권 때 이게 체결되잖아요.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이 냉전이 엄청 심할 때란 얘기죠. 중1 공산주의, 자본주의 함께 발표했네요. 그쵸? 공동성명. 요게 바로 요 닉슨의 그 중국 방문 직후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냉전이 끝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중국과 일본이 함께 발표했다.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여러분들이 베트남 역사가 이제 지금 교육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요 정도 표현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베트남이 우리나라와 똑같이 2차 대전 종료와 함께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셈인데 그 프랑스와 일본이 그 식민 지배를 했잖아요. 그쵸? 최후엔 일본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에요. 45년도에 호치민이 민족 지도자 같은 역할을 하면서 국가를 만들어 베트남 민주공화국. 근데 그 과정에서 아직 외세 세력이 완전히 나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제 독립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인도 차이나 전쟁을.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월남전, 베트남 전쟁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미국의 개입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뭐 파리 평화회의 같은 것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어쨌든 요거는 이제 2차 대전 종료 직후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연표에 내가 혹시 모르니까 만들어 놨죠, 당연히. 자, 바로 요거예요. 베트남 민주공화국. 자, 이렇게 2차 대전이 끝나는 요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국가 세력, 미국 요런 세력들이 개입해가지고 우리 왜 무조건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지냐? 이것도 사회주의 국가예요. 이름은 민주공화국이지만 알았죠? 하면서 이 둘 간의 다툼, 이게 바로 베트남 전쟁이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전투.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회주의가 승리했고 통일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만들어진다. 알겠죠? 베트남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미군이 베트남에서 전면 철수하면서 북베트남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베트남이 왜 전면 철수합니까? 베트남 전쟁이 생각보다 미국 뜻대로 미국의 승리로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베트남의 사회주의 세력이 엄청나게 셌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도 이때 당시 대통령 닉슨에게 전쟁 반대, 철수하자, 젊은 애들 다 죽어나가니까 이런 운동이 있었고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알았어, 우리 군대 다 철수하겠다 라고 하고 파리 평화회의 를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 중국 다 갔다 온 이후에 공식적으로 철수하면서 베트남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베트남 전쟁이 끝났다. 미국이라는 그 자본주의 대표 세력이 이 베트남이라는 사회주의 세력의 개입을 이제 그만하겠다. 이것도 다 닉슨의 중국 방문이라는 역사적인 이 순간 이후에 영향을 받은 냉전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답을 여러분들이 4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어요. 이거 연표로 이렇게 요 당시에 닉슨이 중국 방문한 것부터 해서 나오는 그 이후의 얘기, 방금 중일 수교했고 그 파리 평화회의 이걸 통해서 미군이 철수했고 베트남 전쟁이 끝났다란 얘기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유신 헌법 얘기는 딴 문제였고요. 아무튼 오케이,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한일 기본 조약은 그 전입니다. 냉전이 강할 때. 두 문제 남았어.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자, 어느 일본 병사의 기억이래요.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되고 있네요. 지금. 자, 만주사변이 발발했고 이동을 했대. 그리고 또 이동했는데 여기 왔을 때는 포츠담 선언이 있었대. 포츠담 선언.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고 이때 만주사변이네. 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을 찾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시기 문제네, 이거는. 그쵸? 자, 만주사변부터 포츠담 선언까지 그 안에 있었던 사건을 찾는 문제네요. 자, 국가총동원법의 반포 소지. 이거 맞네요. 여러분,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사변은 지금 만주를 일본이 다 차지한 거잖아. 그쵸? 이제 중국 대륙으로 진출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중일전쟁을 일으키죠. 37년도에. 그쵸? 연도 몰라도 돼요? 중일전쟁 연도는 좀 알면 좋겠다. 그러고 중일전쟁을 계기로 국가총동원법을 반포하고 일본에서 조선에서 엄청난 걸 다 가져가잖아요. 총동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것도 엄청나게 이제 심화되는 것도 나오고 공출, 배급제, 한국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국가총동원법이에요, 여러분.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38년 그러고 2차 대전에까지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2차 대전이 다 끝났다는 거고 그 과정 기억 맞고 아주하치네 결성식 초청장. 여러분, 아주하치네는 6월 모의고사를 공부했으면
아실 텐데 그때 그 정리를 하고 갔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일제 강점기가 오기 또 전에 있었던 우리가 반전 운동하는 그 주제에서 배우는 건데 그냥 연도를 말을 하긴 할게요. 1907년에 도쿄에서 만들어진 거 맞고 시기가 1907년으로 일제 강점기보다 전이에요. 제국주의에 반대하면서 이걸 연도를 알면은 당연히 이제 나는 아닌 걸로 제끼게 되는데 6월 모의고사에 이게 아주아치네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더 좋았겠네요. 그쵸? 6월 모의고사에 이게 몇 번 문제였더라? 내가 뒤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자 아주아치네 뭐 잠깐 좀 여기 나오네 여기 아주아치네 도쿄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 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여기도 미드웨이 해전 이런 포츠담 선언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렇게 특정 중요한 사건들을 과거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과달카나성 아까 방금 봤던 문제 미드웨이 해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주만 공격하고 이걸 계기로 미국이 일본 완전 공격하죠. 그러면서 미드웨이전 승리, 과달카날 해전 승리, 그리고 나가사키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전 종료. 딱 지금 이게 맞네요. 지금 과달카날 섬에서 철수하고 2차 대전의 승리가 거의 이제 확정돼 가는 과정.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가 42년, 43년 요 시기입니다. 파리 강화회의 이건 이제 우리 3.1운동 때인데 그쵸?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답을 디귿을 고르시는 게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일 오전 조인시 어떤 조약이 체결되는데 일본의 요시다 수상 혹시 밑줄은 안 칠게. 자, 아니 교과서 구석에 이름도 언급되고 사진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3국은 서명하지 않았대. 요 국가들이 공통적인 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인데 그러니까 요 조약이 체결될 때 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약간의 경쟁, 갈등 관계가 조금씩 보이기 한다는 겁니다. 냉전에 조금의 이제 움직임이 시작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정부는 이걸 인정 못한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 중국도, 소련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걸 조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금. 이 조약이 뭔지 보니까 6.25 전쟁 중에 지금 이거 엄청난 힌트네요. 6.25 전쟁 중에 체결된 조약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6.25 전쟁 중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주도로 만든 이 조약 명목상 일본의 영토 문제 해결 요때 이제 영토 문제가 그 해결이 되죠. 이 문서상으로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영토도 규정이 정확하게 이제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 조약의 실제 목적은 미국이 조약의 이름으로 일본을 동아시아 반공기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냉전이 엄청 심화되고 하는 그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중요한 조약이죠, 그렇죠? 아 정말 중요해요. 강화 조약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지금 여기 나온 내용들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일본의 영토 문제 해결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거 일본의 주권이 회복된다. 주권이 없었습니까? 없었죠.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일본이 항복을 한 이후에 이때 6.25 전쟁 중인 이때까지 주권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일본이라는 나라 어떻게 이끌어져서 갑니까? 미국 군정 GHQ라고 하는 제너럴 헤드쿼터스 얘네가 들어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이끄는 군정이 실시되고 엄청난 것들이 많이 바뀌죠. 일본 너네 절대 전쟁 못한다 이런 거 규정되고 신헌법, 평화헌법이라는 게 발표되기도 하고요.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하고요. 요 시기란 말이에요. 이게 평화헌법 시기.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년이야 지금 7년 정도 6년 정도 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일본의 주권이 회복된다.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회복해줍니까? 이렇게 전쟁 범죄 일으켜준 국가를 바로 6.25 전쟁을 보고 미국이 느낀 겁니다. 뭐야 공산주의 세력에 심상치 않구나. 한반도까지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되겠구나. 일본이라도 제대로 된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렇게 이제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같은 날에 답이 보여서 미일 안보 조약이 이제 체결되면서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의 군사적 이제 보호 아래에 있게 되는 거니까 소련, 중국 같은 니네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무리 욕심내도 일본만큼까지는 절대 안 돼.
그리고 그 과정에서 6.25 전쟁에서도 미국이 남한을 지원하면서 한반도 내에서도 이제 그 공산주의를 막으려고 노력했던 거죠.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되는 거죠. 주권 승인 조약 이것도 맞게 되고, 그렇죠? 한국이 초청받지 못한 상태라는 게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경찰 예비대가 창설된 이후에 체결되었다. 자, 여러분 이 1, 2번이 또 헷갈릴 수 있겠네요. 이것도 자, 아까 말했지만 1번 일본의 전쟁 포기 조항이 명시되었다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게끔 기록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확실하게 언급되었다, 기록되었다, 약속되었다. 요게 바로 언제냐? 아까 말했던 요 미 군정 시기에 있었던 신헌법, 평화헌법이 만들어지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답이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경찰 예비대가 창설된 이후에 체결되었다. 여러분, 경찰 예비대가 창설된 것도 바로 이 GHQ가 활동하던 시기에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심상치 않은데? 한반도가 전쟁터가 됐군. 쟤는 잘못하다가 만약에 한반도가 다 공산주의 국가 되면 그 다음에 일본일 텐데, 일본의 최소한의 병력, 다른 나라를 침략은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병력, 군대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경찰 예비대고,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이제 그 주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체결됐다는 이 표현이 맞게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요 경찰 예비대가 뭡니까? 지금의 일본 군대인 자위대의 시작, 전신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고르면 되겠고, 요 평화헌법 같은 경우 선생님 연표에도 이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사망했던 아베 신조 총리가 지금 일본의 자민당 정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평화헌법의 개헌이라고 하죠. 이걸 엄청나게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왜냐? 군대를 갖기 위해서죠.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군대. 평화헌법, 미군정 GHQ 평화헌법 만들어졌다. 경찰 예비대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물론 경찰 예비대가 만들어지는 건 이제 6.25 전쟁쯤인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이제 그 이후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문제를 통해서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네요. 알겠죠? 요렇게. 알겠죠? 그리고 교과서도 이걸 캡처를 선생님이 해왔는데, 자 보시면 6.25 전쟁이 지나는 동안 일본은 미국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면 특수를 누렸고,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 왜? 공산주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자위대의 전신이 되는 경찰 예비대 창설을 허용했대요. 이어서 그 이후에 이제 주권까지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뭐가 좀 더 직전이야까지는 구분을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공부라면. 그러나 이렇게 교과서에서 아까도 봤지만 흠정헌법 대강 얘기 나올 때 러일전쟁 이후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분명히 지금 시기 구분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표를 통해서 정리를 할 때 어떤 게 앞이고 어떤 게 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타이완의 국교 회복했다. 이 이듬해라는 거, 이게 앞뒤 관계가 계속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게다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아베 신조의 사망이라는 그런 시사적인 문제까지도 선생님은 함께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오케이? 왜냐면 일본에서 지금 가장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평화헌법의 개정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을 포기하라는 걸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거지.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겠다는 거지.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서 오늘 아까 러일 전쟁 얘기도 있었고 한데 과달칸을 해전도 있었고, 지금의 시기적인 이런 시사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좀 있는 문제 같아요. 선생님이 다음에 컨텐츠로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동아시아 시험 문제에 끼친 영향 이런 식으로 한번 다뤄보고 싶은 지금 마음도 생기는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꼼꼼하게 하시면 잘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모든 문제 풀어봤는데 20번은 어렵네요. 20번은 어려워요. 지금 두 문제 정도가 어려워. 20번 문제 어려웠고 아까도 어렵다고 한 것 같은데 12번 문제 이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시기 문제 두 문제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답을 잘 골랐으면 좋겠고, 50점 커트라인 47점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EBS 문제 풀면서 완전 처음 보는 지문이라도 조금 더 익숙한 힌트로서 받아들이려면 그런 문제 같은 거, EBS에서 새롭게 만든 문제 같은 거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최근에 그런 이슈가 지금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특이하기도 했고, 6월에 나온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언급되고 자료로, 선택지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6월, 9월 함께 복습하시면
50점 만점 맞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표 한번 공지 글 확인해 주세요.